두 분이 강동경찰서에 근무하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김 형사님은요, 그 당시에 강력팀에 계셨고요. 그리고 우리 강 형사님은 실종 전담팀에 계실 때 수사를 한 사건입니다. 실종팀과 강력팀이니까 뭐 공조수사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셈입니다. 제가 2008년 실종 전담팀이 신설됐을 때 수사했던 사건을 2년 후에 김정수 경사가 근무하던 강력팀에서 2010년에 마무리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두 분은요, 이 사건을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 억울한 피해자들의 원혼이 수사를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데 이번 사건이 특히 그랬습니다. 위기 때마다 피해자분이 하늘에서 도움을 줘서 잘 마무리가 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우리 김종석 형사님이 있었던 강력팀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강력팀에서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만 해도 2년 전에 강 형사님이 수사한 사건인 줄은 모르셨어요. 네. 그게 왜인지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강동경찰서로 신고가 하나 접수가 됩니다. 신고자는요, 포크레인 기사님이었습니다. 포크레인? 여보세요? 예, 여기 지금 공사 중인데요. 지금 시체 항구가 나왔어요. 저 빨리 좀 와주세요. 한 야산에서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 땅속에서 백골 사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멈추고 급히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신고 내용만 들었을 땐 긴가민가 했습니다. 오래된 야산이라 간혹 공사나 개발 중에 이렇게 백골 시신이 나오는 일이 종종 있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우리 김 형사님도 큰 사건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체를 확인하는 순간 이거 너무나 강력한 사건이구나 하고 직감하셨다고 합니다. 사체가 묻혀있던 모습이 좀 이상했는데 이불로 한 차례 쌓여진 다음 비닐로 한 번 더 쌓인 상태로 땅에서 발견된 겁니다. 네, 결정적으로 이불 위에 전깃줄까지 칭칭 감겨져 묶여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형태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살인 사건이구나 직감한 거죠. 완전 꽁꽁 싸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체의 상태도 그렇지만 또 오래된 시신임을 추정할 수 있는 물건 하나가 현장에 나왔습니다. 뭐냐면요, 피해자의 유류품으로 추정되는 바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가 나왔는데요. 국권 지폐가 나온 겁니다. 국권 집회요? 2007년도 뭐 그 즈음에 2007년도 초인가요? 저희가 그 화폐가 딱 한 번씩 다 바뀌었어요. 맞아요. 1,000원권, 만원권이 다 신권으로 지금 우리가 작아지면서, 사용하고 있는 좀 작아지면서. 그 신권이 같이 발행이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신권이 나오고 약 1년 정도는 국권과 신권을 혼용해서 썼던 걸 감안했을 때 사체가 나온 건 2010년이니까 묻힌 지 최소 2년 이상은 됐겠다고 추정한 거죠. 이건 난감하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백골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DNA 채취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신원이라도 확인이 되면 빨리 가족들이라도 찾아서 수사가 전개가 될 텐데 그렇죠. 이 시신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수사가 굉장히 난항을 겪게 됩니다. 일단 김 형사님과 강력팀 형사님들은요, 혹시 사건과 관련된 작은 단서라도 남아있진 않을지 현장을 꼼꼼히 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현장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발견된 사체에서 한쪽 손 부분이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저희 팀 형사 한 명이 근처 땅속에서 손을 찾은 거예요. 어머, 근데 보자마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다 뒤집어졌죠. 왜요? 뭐 어떻길래? 먼저 발견된 사체는 대부분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심했는데 추가로 찾은 손 한쪽은 피부 조직까지 그대로 보존돼 있던 겁니다. 땅속에 비닐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손만 또 멀쩡했다? 네. 경우의 수는 있어요. 뭐냐면 그 부패라고 하는 것이 환경이나 토양이나 기후에 따라서 조금씩 차별화는 돼요. 근데 저도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과수팀, 부검이도 다 처음 보는 광경이라 깜짝 놀랐던 겁니다. 맞아요. 피부 조직까지 남아있고 손이 아마 실압화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공기가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이제 밀랍 인형처럼 되는 거예요. 시신이 완전히 건조돼서 수분은 빠지고 미이라처럼 이제 그 상태로 아마 보존이 됐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저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자, 놀랍게도 그 손에서 지문이 채취가 됐고요. 어머. 곧바로 신원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40대 여성인 조 씨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믿기지 않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 이것도 놀라운데. 조 씨는 2005년, 그러니까 사체가 발견된 2010년으로부터 5년 전이죠. 네. 5년 전에 이미 실종 신고가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당시 피해자였던 조 씨는 동거했던 남성이 있었고 성인이었던 딸과는 따로 살고 있었는데 동거남과 딸이 함께 신고를 한 겁니다. 조 씨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안 된다면서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던 기록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조 씨에 관한 뜻밖의 기록이 하나 더 나옵니다. 2008년, 그러니까 조 씨 사체 발견되기 2년 전, 조 씨의 실종과 관련해서 이미 수사가 한번 진행됐던 기록이 또 있습니다. 아, 2008년에. 2008년에 조사를 했다면 그러면 혹시 그 제가 근무했던 실종팀에서 2008년에 수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근데 조 씨가 실종 신고는 2005년이고요. 네. 3년이 지난 2008년에 첫 수사가 진행된 거라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럼 3년 만에 뭔가 수상한 정황이 발견이 된 건가요? 네, 2000년대 중후반에 유영철, 강호순 같은 강력 사건들이 터지면서 전국적으로 각 경찰서에 실종 전담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2008년에 처음 생긴 실종팀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당시 대대적으로 장기 미기과자,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 위주로 소재 파악을 하게 된 거죠. 맞아요. 대부분 소재가 확인됐는데 강동 지역에서 딱 조 씨 한 명만 안 되는 겁니다. 신고 후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생활 반응도 전혀 없고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였어요. 이건 뭔가 좀 수상하다. 그래서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수사를 시작했다고 딸을 찾아가니까 너무 고마워하면서 엄마 시신이라도 찾아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딸은 이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일단은 형사님은요, 딸에게 조 씨가 실종됐던 상황부터 차근차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형사님, 저희 엄마랑 같이 살았던 남자 있잖아요. 동고남 아저씨요. 그 사람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까지 연락도 안 되고 생사조차 모를 수가 있겠냐고요. 그때 신고할 때부터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 남자 꼭 좀 조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당시 조 씨의 동거남을 유 씨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초지종을 한번 들어보니까 3년 전에, 그러니까 2005년도 어느 날 딸이 엄마 조 씨에게 연락을 했는데 계속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을 텐데 근데 이때가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기도 했고 또 찜찜한 얘기를 하나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조 씨한테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딸에겐 이모죠. 이모가 이상한 꿈을 하나 꿨다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이 사건에서 이상한 꿈은. 꿈이요? 꿈속에 조 씨가 웬 냉동 창고 같은 데서 갇힌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조 씨한테 바로 연락을 했는데 받질 않아서 조카한테 이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딸이 곧장 집으로 찾아갔는데 유 씨만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냐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 자기도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딸은 이상해서 계속 추궁하니까 다시 하는 말이 사실 너희 엄마랑 좀 다퉜는데 며칠 전에 집을 나간 후로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도 따져 물은 거죠. 그럼 신고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랬더니 또 신고는 했다고 하더래요. 어머. 그래서 같이 가서 확인해보자 하고 인근 파출소에 갔는데 신고는커녕 아무런 접수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님들은요 본격적으로 동거남 유 씨를 한번 파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 씨한테서 수상한 정황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거 말고 또 수상한 게 있는 거예요? 조 씨 실종 신고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유 씨가 새로운 여자를 사귀게 됐습니다. 심지어 조 씨와 살던 집에서 그 여자와 같이 지내기도 했고요. 또 집에 지인들도 초대하는 등 너무 태연하게 잘 지낸 거죠. 모두 직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조 씨는 아예 돌아오지 않거나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인식한 이후의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유 씨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더 진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강 형사님은요 탐문 중에 유 씨의 지인으로부터 아주 결정적인 증언을 하나를 확보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증언이요? 지인분이 3년 전 유 씨 집에서 술을 한 잔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집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신이 부패하게 나는 냄새였다나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지인분의 가족 중에 사망 후 부검을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당시 맡았던 냄새하고 똑같았다고 기억하는 겁니다. 아쉽게도요 이 지인분의 기억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왜냐면 이미 3년이나 지난 상황이고요. 방금 얘기한 내용 이외에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또 기억은 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 강 형사님은요 지인분을 설득해서 최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 냄새가 어디서 어떻게 났던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기억을 좀 떠올릴 수 있을까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인분은 눈을 감고 3년 전 유 씨의 집에서 술을 한잔 했던 그날로 돌아가서 천천히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현관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아이스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어요. 노란색 테이프요. 아, 이거 맞아요. 여기서 냄새가 났어요.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듣는데 솔직히 소름이 좀 돋더라고요. 그렇죠. 3년 전 당시 그러니까 조 씨가 실종됐던 쯤에 유 씨가 실제로 만두랑 찐빵 이런 냉동식품을 판매를 했었습니다. 식품을 보관하던 냉동 창고도 있었고요. 어머, 처음 꿈 얘기 들었을 때만 해도 이걸 크게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이스박스까지 나오니까 그 꿈이 진짜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야, 진짜라면 너무나 끔찍한 얘기죠. 최면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새로운 정보, 일단 아이스박스가 등장을 한 거죠. 네. 그때 그 냄새와 네. 기억이 사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아이스박스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야, 이름 달라져. 그러면 또 좀 있다고요? 달라지죠. 이름 좀 더 있으면 달라지죠. 네. 누굽니까? 유 씨가 자주 가던 호프집 사장님이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유 씨가 찾아와서 곧 이사를 가는데 짐을 좀 둘 데가 없다. 아이스박스 하나 호프집 건물 옆에 좀 공간에 두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이상한 냄새가 나서 주변 사람들이 이 호프집 사장님께 항의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져가라. 그래서 유 씨한테 뭐라고 했던 적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한 이 겁니다. 밖에도 다각도의 수사 끝에 실종팀 형사님들은요. 유 씨를 조 씨 실종에 관한 유력 용의자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긴급 체포. 이때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쵸, 다시 넘어서 강력 사건으로 마무리가 된 거니까.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 정말 많은 수사를 했는데 모든 정황이 유 씨를 향해 있었거든요. 당시 유 씨가 도박에 심하게 빠져 있었는데 이걸로 조 씨랑 다투는 걸 목격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조 씨 돈으로 도박을 하기도 했고요. 아이고. 사채까지 찾아내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그래도 수사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이걸로 밀어붙이면 범행을 실토할 거라 예상했는데 결국 끝까지 조 씨 실종과 본인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조 씨가 그때 싸우고 집을 나간 게 그냥 헤어진 걸로 생각하고 본인은 그냥 살았다고 하면서 난 모른다,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발뺌을 한 거죠. 그럼에도 아이스박스가 있잖아요. 예. 아이스박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가 그때 술빵을 좀 팔아보려고 발효시킨 막걸리를 아이스박스 안에 두고 보관했었는데 그때 도박장에 다니느라 관리가 좀 소홀해서 냄새가 많이 났다. 하지만 시신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시신에 부패되는 냄새하고 막걸리 냄새는 전혀 다른데 네. 이 진술이 약간의 의심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걸리 냄새가 났다라고 표현하는 건 네. 이미 시신의 냄새를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냄새로 변명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진술입니다. 뭐라고 둘러대도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음식물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텐데 그 막걸리 냄새를 얘기한다라는 건 머릿속의 맥락이 어딘가에 시신과 비슷한 냄새를 꺼낸다고 꺼내기 아마 그런 변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어설프게 짜놓은 네, 거죠. 그렇죠? 이때 딸까지 유 씨를 만나서 저 엄마 제사라도 지낼 수 있게 날짜라도 좀 알려주세요. 아, 꼭 자수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눈 하나 꼼짝 안 했다고 합니다. 진짜 나쁘다. 유 씨는 석방이 됐고요. 형사님들한테 오히려 추가 조사 필요하면 뭐 언제든지 부르세요.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나중에는 아니 제가 꼭 그 조사에 응할 필요 없잖아요. 어머. 그리고 또 그 이후로는요. 연락도 아예 안 받았다고 합니다. 화도 나고 원통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유 씨를 체포하기 전에 조 씨 사체가 나왔던 산을 한번 수색을 했거든요. 유 씨의 일터 바로 100m 앞에 그 야산이 있었어요. 저희가 생각해도 만약에 시신을 묻었다면 그 산에 묻었을 것 같았던 거죠. 저희 실종팀 3명이 산에 가서 찾아봤는데 나올 리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작은 야산이라도 사실 3명 가지고는 아유 택도 없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2년 뒤 2010년 그 산에서 공사 중에 조 씨의 사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발견하셨을 때는 이 앞에 우리가 함께했던 이런 어마한 스토리가 있는 거는 전혀 모르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신원이 바로 나와서 쉽게 풀리려나 했는데 그동안 있었던 스토리를 이 선배님께 다 듣고 나서 머리가 또 복잡해졌죠. 그래서 이제 김 형사님이 있던 강력팀 형사님들은요. 무조건 하나라도 더 의미 있는 증거를 찾자 해서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김 형사님은요. 유 씨와 조 씨가 살았던 집 주변부터 일단 탐문을 했습니다.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 두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조차 아이고.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두 사람이 살았던 집의 우편함을 한번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 신용정보? 어디 신용정보회사 수신인 조땡땡. 조씨 앞으로 온 거예요? 유 씨가 아니라 조 씨 앞으로. 근데 이미 살지도 않는 집에 이게 왜 왔을까? 신용정보. 신용정보. 돈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가 네, 뭔가 돈 문제지. 얽혀 있는 거네요? 보시는 것처럼 조 씨 앞으로 최근에 온 듯한 우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요? 최근에요? 어떻게 최근에 그게 가능하죠? 이게 뭐야? 당사는 채권 추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채권 추심 회사로서 채권 추심에 착수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어머, 채무 내역이. 물건을 샀는데 네. 그걸 안 갚아서
그걸 받으러 간다는 그렇게 얘기잖아요. 되어 있어요. 쉽게 예.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오리털 이불을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 돈을 내지 않았나 봐요. 미납을 했다고 네. 되어 있어요. 이게 2003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채무로 잡혀 있는 거고 그 채무를 변제하라는 지금 독촉장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불을 하고 뭐가 이유 때문에 그냥 99,000원을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안 갚았기 때문에 지불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야 그럼 7년 2003년에 구매하고 10년이니까 7년 지나서 지금 독촉장이 날아온 거네요. 날아온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그 채권 출심 회사가 이불 판매 회사로부터 최근에 채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 날라온 거죠. 저는 진짜 소름 끼칩니다. 이게 지금. 왜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 사건은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면은 아까 뭐 유 씨가 돈 문제가 좀 있었다고 뭐 그런 건 있지만 99,000원 정도면 그냥 뭐 그렇죠. 뭐 큰 우리가 금액도 잠깐 아니고. 깜빡해서 놓칠 수도 있는 금액이고. 자, 여기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뒷장에 있는 사진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 여기에 그 당시 구매했던 홈쇼핑의 오리털 이불 샘플이 이렇게 있네요. 이불.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꽃무늬인가? 꽃무늬의 이불이에요? 빨간 꽃무늬인가? 뭐. 맞습니다. 응. 패권 출신 우편의 내용 안에 응. 당시 조 씨가 구매한 이불의 샘플 사진이 같이 있었는데 이 사진을 본 순간 형사님들은 야 나도 지금 느낌 화가 났다. 와. 그렇다니까요. 오! 와. 오! 그 내 생각이 맞는 거지. 어머! 맞아요. 어머! 소름 끼쳐. 진짜 자, 소름 끼쳐. 어마어마한 반전이. 오! 맙소사. 오 맙소사. 아니 화갔지. 아 진짜? 야. 사체가 묻혀있던 모습이 좀 이상했는데 네. 이불로 한 차례 쌓여진 다음 비닐로 한 번 더 쌓인 상태로 땅에서 발견된 겁니다. 사진 속 이불이 낯이 익었는데 조 씨 사체를 감싸고 있던 그 이불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그 이불에도 독특한 꽃무늬 문양이 있었거든요. 아. 아까 그 발견됐을 때 이불하고 그 비닐에 전기- 쌓여서 전깃줄로 전깃줄. 감아져 있었다라고 하셨죠? 만약에 이때 조 씨가 구매한 오리털 이불이 조 씨의 사체를 감싸고 있던 그 이불이 맞다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저희가 수사 초기부터 이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범행이 집안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그 말은 곧 이불이 조 씨와 유 씨 두 사람의 집에서 나온 것만 입증된다면 유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간접 증거가 또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밝혀야 하나 고민을 했던 찰나에 이 우편물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게 나왔으니까 직접적인 이제 증거를 또 확 찾기 위해서 네. 그 두 개의 이불이 같다는 걸 이제 비교 입증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증명해내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 오리털 이불의 실제 샘플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만으로는 좀 부족한가요? 그 실제가 꼭 있어야 되는. 그렇죠. 똑같은 모델하고 비교하려고 찾은 건데 이때 당시 이불 회사는 이미 부도가 났더라고요. 아 그래서 채권이 넘어간 거죠. 그렇죠. 부도가 났으니. 회사가 넘어갔으니까. 수소문에서 당시 이불 회사의 대표를 찾긴 했는데 대표도 당시 오리털 이불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그 이불을 구매했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받아서 일일이 연락을 돌린 겁니다. 다행히 원주에서 이불을 그대로 갖고 있던 분이 있어서 저희가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두 개의 이불을 드디어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크기부터 디자인까지 동일해요. 수치 오차 없이 똑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실종팀 수사 내용과 강력팀에서의 추가적으로 모은 증거들로 인해서 유 씨는 다시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되었고요. 드디어 유 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게 됩니다. 이렇게 체포영장을 받은 김 형사님을 비롯한 강력팀 형사님들은요. 일단은 유 씨를 만나러 갑니다. 유 씨는요. 경기도 포천으로 터전을 옮겼고요. 거기서 한 고깃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깃집이 살짝 언덕에 있었어요.
밑에서 올려다 보니까 식당 안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근데 딱 고깃집 안에 피해자가 딱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식사하러 온 척하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피해자가 저희가 들어가야 수상함을 느꼈는지 식당 뒤쪽으로 나가서 뒷산으로 도망을 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바로 뒤쫓아가서 잡아서 내려오고 수갑을 채웠죠. 그렇게 떳떳하다고 했던 사람이 왜 도망을 가? 이게 자백이니 이 자체가 자백이네요. 끝까지 발뺌하겠다고 맞아요. 마음 먹으면 네. 또 어떨지 몰라서 수갑을 채웠을 때 유 씨 반응은 어땠어요? 자기는 조사받고 다 끝났는데 왜 또 체포하는 거냐고 하면서 아 이거 보면서 이거 자백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또 머리가 또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왜 도망갔다는 거야? 그냥 내가 발뺌하면 지난번 예방주사 맞았을 때처럼 또 풀려날 거라 생각했을 수도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안 되겠다 싶었던 우리 형사님들은요. 작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경찰서로 들어가기 전에 조 씨가 매장돼 있던 야산 앞에 먼저 차를 슥 세워보기로 한 겁니다. 오. 포천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피해자에게 일부러 한마디도 걸지 않았습니다. 조 씨가 묻혔던 야산 쪽에 차를 세우고는 거의 다 왔는데 내려서 담배 한 대 피고 가시죠 라고 한 거죠 저희가. 네. 신의 한 수다. 아무리 자기가 뭐 발뺌을 해도 그 현장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 피해자가 산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차에다 버티더니 갑자기 그 의자 앉은 데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이제 와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시체가 묻혀 있다는 걸 이제 알 거죠. 맞습니다. 결국 유 씨는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조 씨 사망 5년 만에 땅에 묻혔던 진실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동거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5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시신의 손이 온전하게 발견되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유. 이게 그 이불이군요. 옛날에 많이 쓰던 아이스박스 아시죠? 현장 검증. 스티로폴. 예, 맞아요. 깊이는 얼마나 깊이 팠어? 안 깊었어. 안 깊었다고? 왜 저래? 죽고 싶어. 아니 대체 왜 그런 거야? 이유가 전 너무 궁금합니다. 뭐예요? 당시 유 씨가 도박벽이 좀 심해서 조 씨랑 많이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조 씨가 잔소리를 좀 했는데 홧김에 밥솥 밑에 받치는 벽돌로 머리를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까 현장 검증에 아이스박스 들고 올라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진짜로 아이스박스에 보관했던 거예요? 네, 그 아이스박스에 두고 한참을 처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냄새가 심해지니까 그 아이스박스 채로 옮겨서 산에 묻은 건데 알고 보니까 그 산이 유 씨의 선산이었습니다. 사람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곳에 처리를 했던 겁니다. 유 씨는 살인 사체은닉죄로 13년형을 받습니다.